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 그다음에 패권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요즘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현지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살아있는 정보를 많이 공유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박승찬 교수입니다. 미중 간에 여러분 지금 해양 패권을 둘러싸고 있는 일어나는 게 지금 매우 심상치가 않아 보입니다. 제가 칼럼에도 이걸 썼는데요. 미중 간의 선박정대, shipworld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미국 국제전략연구소에서도 이제 이런 보고서가 나왔죠. 지금 중국이 이중용도, 그러니까 상선 플러스 함정까지도 해서 지금 이는 이 선박에 제국을 꿈꾼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상선,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무역에서 일어나는 국제무역 상선을 했을 때, 미국이 2024년도로 봤을 때 미국이 한 80척 정도, 우리가 물건 실어 나르면, 그다음에 중국이 한 5,500척 갖고 있습니다. 비교가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뿐만 아니라 이게 함정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함정으로 한다 해서 미 해군의 이야기죠. 미 해군 자료를 보더라도 지금 미 해군 조선사가 많을 때는 한 11개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태평양 2개 정도 있고 인도양 2개 해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뭐 군함이나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너무 낡았기 때문에 뭐 지금은 거의 뭐 유지 보수 정도. 미국이 1975년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조선 선박이 1등 국가였거든요. 근데 이게 50년이 지났는데 완전히 상황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 입장에 봤을 때 이건 뭐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은 계속해서 해양 패권에 대한 관심이, 열정이 있었습니다. 중국도 바다를 끼고 있지만 바다에는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진핑에서는 해양 패권, 해양 굴기를 계속 꿈꿔왔었습니다. 그래서 야금야금 제가 앞에서 강조했던 중국 제조 2020에도 해양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해양 조선 산업. 그것도 지난 10년 전과 10년을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반도체를 빼고 다 어느 정도는 올라왔다. 그러면 중국은 바다로 자꾸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그래서 조선 선박이 필요한 거고. 근데 그것을 딱 보니까 이야, 미국이 봤을 때는 이렇게 미국이 갖고 있던 이런 해양 패권, 조선 선박을 만드는 것부터 해서, 그다음에 그 전반적인 유통망부터, 혹은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해군력도 마찬가지, 전부 다 지금 떨어지고 있고 중국은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 해양 패권의 본질은 결국은 두 나라의 군사 패권으로도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지금 강력하게 중국과의 이런 선박 전쟁을 벌이고 있다. 더 나아가서 해양 패권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15월 그랬잖아. 반도체 전쟁에 펼쳐지면 이제는 뭐 이런 선박 전쟁이 더 심화될 것이다. 지금 보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이 선박 제조, 우리나라도 조선 선박이 매우 강력하죠. 그래서 지금 미중 간에 일어나고 있는 조선 선박의 이런 치열한 경쟁성에서 지금 한국의 역할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이걸 레버리지로 해서 지금 미국과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이 조선 선박이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2024년도에 지금 세계 조선 수주량이죠. 데이터를 한번 보면 한 6,580만 CGT, 그러니까 CGT라고 했을 때 표준 화물선 이제 환산 톤수를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에 중국이 한 4,650만 CT 정도죠. 그러니까, 신규 조선의 한 70% 정도를 중국이 수주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지금 영향을 받았고, 우리 정부도 작년에 중국의 조선 산업이 우리를 추월했다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의 조선 선박의 역할이 뛰어난 거고, 그 상선 부분들은 이미 미국이 한 80척 되는데 중국이 5,500척을 말씀드렸지만 이 군함 부분도 해군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항모는 아니지만 중국에 있는 해군에 대한 조선, 그다음 해군에 있는 만드는 조선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공급망 구조가 중국이 매우 지금 잘 짜져 있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중요한 게 이 상선을 통해서 이런 해양 데이터들이 계속 워낙 많은 배들이 중국 배가 다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해양 데이터들이 중국으로 많이 넘어가는 것들이죠. 또 그게 또 새로운 하나의 공급망으로서 또 중국이 또 이제 안보의 이슈로서 또 이제 미국이 걱정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조선의 굴기를 맑아라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K조선이 몸값이 지금 MRO 같은 유지 보수하는 부분에 몸값이 엄청 올라갔죠. 지금 매우 바쁩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레버리지로 지금 트럼프 지금 행정부와 지금 우리가 협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걸 레버리지 통해서 우리가
협상을 잘해야 돼요. 우리 지금 한국에 했던 이 관세를, 상호 관세를 여러 가지 낮추는 것도 있고 하는데, 우리의 몸값을 가지고 이제 미국에 있는 상선뿐만 아니라 미국의 해군 역량에서 우리가 MRO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됐고, 이거는 정말 반사이익을 매우 강력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야 초격차 유지를 할 수 있고, 우리나라 조선 배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아마도 우리 조선 3사가 가지는 역량들이 매우 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강점인데,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트럼프 2기에서 협상을 할 때 이게 뭐 우리가 기술적으로 뭐 배를 뭐 수리를 하고 MRO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하고 다 좋은데, 트럼프는 그것을 미국에서 만들려고 할 거라고요. 그럼 우리 기술자가 가야 되고요. 이거는 다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믿고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기업이 어떤 돈을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저 칩스법 해가지고 우리 바이든 행정부 때 우리 반도체 기업들 투자 많이 했는데, 지금 이게 뭐 이 보조금을 줄이겠다, 아니면 이걸 다시 행정지원으로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제가 그전에도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만약에 트럼프 돌아오면 기업들은 정말 나중에 낙동강을 오래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매우 조심스럽게 정부가 해야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배를 만들고 더 좋은데, 우리 미국에 조선수를 하고 우리가 모든 걸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일자리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럼 미국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마 트럼프는 원할 거예요. 모든 게 자국 내 제조의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또 돈을 준다고 하겠죠.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이제 걱정,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K조선이 가장 이제 호황기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저는 포인트가 있을 거라 보고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뭐 LNG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분에서는 중국보다 훨씬 더 잘 만들기도 하고요.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또 해군에 대한 부분에서는 또 중국의 것을 계속 가까이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생태계를 같이 보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초격차를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해서 이런 강점과 기회들을 어떻게 하면 최적화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제가 우려하는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중국이 여전히 약한 고리는 반도체입니다. 기술 자립을 한다고 해도 지금 쉽지 않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때 죽을 똥 살 똥 반도체를 제재를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얘기에서는 사실 제재를 한댔지만, 바이든 행정부 때 한댔지만 여전히 우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구멍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딥시크도 저는 개인적으로 A100이나 H100을 미리 사두었을 거로 보고, 그래서 만들어진 거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지금 트럼프 위기에서 대중국 반도체 규제는 바이든 때와는 다를 겁니다. 매우 강력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중국이 이제 변수인데,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1기 때 있었으면 중국 반도체 진짜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너무 제가 볼 때 약간 늦었어요. 그런 사이에 화웨이라는 게 나타났죠. 이번에 이게 엔비디아 중국향 H20을 이제 수출 통제를 하니까 젠슨왕이 중국을 갔죠. 그 다음에 만났는데, 젠슨왕이 그냥 특히 중국의 CCPIT에 해당되는 뭐 종전을 만났지만, 제가 관심 있는 것은 누구를 만났냐인데, 그 말고도 많은 기업인들을 만났거든요. 그 중에 이제 딥시크의 양원평이도 만났을 거다. 그럼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여러 가지 H22잖아? 그러면 또 H는 다른 걸 만들어 줄게. 분명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다. 그러니까 여전히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게 많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젠슨왕이 이야기했던 이유의 가장 또 한 충분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화웨이한테 내 것을 뺏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화웨이가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젠슨왕 마음속에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밀리냐면, 그러니까 화웨이한테 시장을 뺏길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만큼 화웨이의 어센드 시리즈가 매우 지금 강력한 거죠. 지금 최근에 이제 화웨이가 지금 GPU 어센드 910 뭐 A, B, C, D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A, B, C, D입니다. 더 갈수록 더 고사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엔비디아의 800, 그 다음에 어떤 C나 되는 것은 거의 100에 한 6, 70%, A 100에 70%까지 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젠슨왕은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젠슨항은 한편에 있는 속내가 있을 거예요.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것도 좋은데 시장을 잃을 수는 없고. 근데 그게 제재함으로써 화웨이의 기술력은 점점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양원폰을 만났을 때 어쨌든가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고 존재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화웨이와 지금 엔비디아 부분에서는 경쟁은 지금 앞으로 매우 치열해질 거고 앞으로 단시간 내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뭐냐면 화웨이는 SMIC라는 파운드리 중국의 파운드리와 협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여전히 세계 가장 강력한 파운드리 업체인 이 TSMC랑 한 대만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협력 구도상 지금 부분에서는 쉽지는 않겠지만 화웨이의 이런 AI 칩 부분에서의 성장은 매우 무섭고 그거는 젠슨왕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중국 있는 반도체 부분 AI 반도체를 한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여러 가지 매우 바쁘게 물건을 뭐 더 강력해지기 전에 이제 물건을 수입을 하고 우회 수출하는 이런 유통의 반도체 공급망 구조가 매우 지금 빠르게 제가 볼 때는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말레이시아를 갔습니다. 베트남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갔는데 특히 말레이시아 간 이유, 뭐 베트남에도 중국과 베트남 간의 거래량이 크지만 지금 말레이시아는 중국에서 탈중국한 예를 들어서 퀄컴이라든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다 글로 갔어요. 중국에서 공장을 빼서 중국 기업들도 거기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생태계가 300개 기업 들어가 있다. 매우 중국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자체적인 생태계도 있지만 이런 말레이시아의 반도체 생태계도 연결고리를 계속 만들어 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간 목적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 말레이시아를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말레이시아가 또 이 히토리가 많이 나거든요. 히토리는 아시겠지만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히토류가 지금 매장은 뭐 전 세계 한 4위다 뭐 5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미국 트럼프도 그 욕심이 나지 않겠습니까? 나한테 넘겨. 중국은 그게 미국으로 안 넘어가기를 바라는 거고 매우 복잡한 함수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함수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반도체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시진핑 주석이 말레이시아에 간 이유도 이제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미국 반도체 협회에서 세미가 자료를 보면 2022년에서 2026년도까지 지금 반도체 팹이 한 109개 정도, 110개가 정도가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 한 70개 정도가 다 중국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돈을 쏟아 붓는 게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랑 화웨이 뭐 이렇게 지금 둘을 놓고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화웨이가 쉽지 않지만 여전히 조금씩 뭐 계속 성장이 갈 것이다. 근데 이번에 근데 트럼프 이기 때는 매우 강력할 거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텀은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영향이 갈 것이다. 그럼 이제 우리 이야기를 좀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빨리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세액 공제 차기 정부에서 세액 공제만으로 경쟁력이 팹 하나 만드는데 10조, 20조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인데 어마어마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미국 반도체 협회가 전 세계에 한 100억 개 보고서에 나와 있다고 나와 있는데 70개가 중국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도 이건 전쟁 부분에서 좀 더 이제 전략적인 부분에서 생태계를 만들고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좀 골든타임을 점점 놓치고 있다. 우리가 미중 간에서 정말 최적화하고 존재감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 우리가 뭐 우리나라가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탈중국이라는 이런 이 담론에 매몰되어 있어서 그 빈자리를 저는 제가 볼 때는 아세안 국가들 유럽 국가들이 다 차고 들어와 있어요. 중국에서 나오는 탈중국하는 기업들은요, 그냥 원래 탈중국해야 되니까 저렴한 인건비, 신발, 그다음에 의류 이런 만드는 제조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미국이 자꾸 때리니까 인건비도 오르겠다. 공장을 베트남, 캄보디아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캄보디아 같은 미국, 중국의 신발 만드는 공장들 다 거기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 중국에 있는 아까 초격차 제가 계속 강조하는 너희들 뭐 만들고 있어? 그렇구나. 내가 같이 보면서 지피지게 하면서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다른 나라 들어가고 있죠. 현대자동차가 전부 다 중국 공장을 뺐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공장은 줄이지만 상하이의 큰 R&D 센터의 규모의 회사는 설립을 했습니다.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 중소기업. 이럴 때 우리가 제가 걱정하는 게 이런 우리가 담론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점점 멀어지는 게 안타까움이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선택과 집중해서 차기 정부에서 빨리 이것을 정확한 정책 방향에 따라서 진행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정말 중국에는 제조 혁신, 변화, 우리나라 반도체 빼고 얼마 남을까요? 저는 그렇게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나트륨 배터리 여러분들이 좀 낯설죠. 소금 배터리라고도 하거든요. 이게 좀 이거 공식적인 표현을 쓴다면 이 소듐 배터리라고 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그 전에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걸 또 이게 리튬 가격이 떨어진다지만 여러 가지 자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원이 한계가 있잖아요. 광물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 소금은 바다에서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쉽게 이걸 만약에 소듐 배터리가 진짜 양산이 된다라면 이게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할 것이고요. 이게 또 안전성이 있죠. 왜냐하면 리튬은 폭발 위험이 있지만 이 나트륨 배터리, 소듐 배터리는 이런 폭발 위험이 없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한국에 우리가 계속 해왔던 3원계 이렇게 배터리라고 있는 니켈, 코발트, 망간, 그러니까 특히 이제 니켈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비교했을 때 안전하고 그 다음에 가격도 40% 저렴하고 중요한 것은 이 에너지 밀도가 훨씬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존에 LFP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인산철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 근데 그게는 에너지 밀도가 좀 낮았는데 이건 소듐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다라는 데.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양산이 된다라면 저는 이 배터리 산업을 완전히 뒤바꾸는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이게 지금 일단 CATL이 12월부터 양산을 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아직 양산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나오진 않았을 거란 이야기죠. 이게 사실 2년 전부터 CATL이 예고를 했어요. 이거를 지금 만들겠다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좀 R&D 정도는 하고 우리나라 배터리 3사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상용화 양산하는 데는 전문가들 이야기는 한 2030년도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25년도 12월부터 양산을 한다고 하니 이게 지금 난리가 난 거죠. 만약 올해가 아니고 내년 초 한다 하더라도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나트륨 배터리, 소듐 배터리라는 게 자원이 무궁무진하고 이게 뭐 가격도 저렴하지만 폭발 위험이 없다라는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정말 큰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다른 데서 방송 이야기에서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이게 2년 전부터 했지만 올해 지난 4월 달에 중국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 기준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이게 지난 4월 14일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4월 14일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 말이 뭐냐면 배터리 관련해서 안정성에 대해서 엄청 까다로운 기준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CATL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다. 그러니까 CATL 정도가 맞출 수 있는 배터리 아니고는 중국 시장에서 할 수가 없다라는 정도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가지 이런 정황을 봤을 때 이게 지금 아까 전기차 배터리 안전 기준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전후상을 봤을 때 이 CATL이 올해 12월이 아니더라도 내년 상반기에 양산을 저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그러면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전기차가 뭐 중국이 시장 자체에서 뭐 중국 전기차 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배터리 상황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면 지금 글로벌 시장 혹은 우리나라 시장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큰 거죠. 그럼 완전히 판세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양산을 한다는 것은 이미 R&D를 많이 했고 뽑아낸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지금 그냥 R&D 정도의 단계 우리나라도 R&D 연구실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거와 양산은 차이가 엄청나요. 몇 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 완전히 디비집니다. 완전히 지금도 배터리가 중국 배터리 지금 그러니까 워낙 뛰어나고 그다음에 치열한 경쟁을 있지만 전 세계 CATL 1등을 하고 있는 CATL 자체 하물며 BYD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향후 전기차 배터리 생태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지금 눈앞에 나타나고 있고 이게 우리가 매우 주목해야 될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아젠다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CATL도 있지만 이게 비아디나 중커하인이라든가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 대략 한 상위 한 10개사 정도가 지금 이 소듐 배터리 부분에서 같이 지금 양산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연구 자체가 아니라 양산에 근접해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퍼즐을 좀 맞춰보면 아까 제가 중국 정부가 그렇게 엄격한 배터리 안전 기준을 발표하고 CATL이 양산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고 했을 때 이게 매우 이제 현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 감내해야 될 상황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고 있나? 또 많은 시청자분들 지금 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도 막연히 이 기사만 보셨겠지만 이 파급이
매우 클 것 같습니다. 올 연말과 내년. 이게 아마 전기차 부분에서의 새로운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바뀔 것 같다. 우리 국내 배터리 3사가 지금 아마 충격이 빠졌을 거예요. 이게 CATL의 회사에서 이야기를 한 거지만 CATL은 중국 전기차 배터리의 절대 강자입니다. 글로벌 절대 강자입니다. 그냥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라. 이미 중국 정부랑 다 소통과 교감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배터리 3사 입장에서는 저는 매우 충격으로 보여지고 아마 내부적으로 3사가 정신이 없을 것 같고 뭐 그에 대한 부분에서의 어느 정도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느냐. 우리가 안 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게 R&D 연구실 단지에서 양산이라는 것은 정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뭐 제가 볼 땐 대책회의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긴급히 돌아가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발표 정도만 했기 때문이지만 실제 양산 제가 말씀드린 12월 말이나 내년 초에 여러 가지 퍼즐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냥 뻐꾸기만 날릴 것 같지는 않다. 그냥 뭐 코멘트 그냥 말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제가 말씀드린 퍼즐을 맞춰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거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기업들도 기업들이지만 정부도 같이 해줘야지만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일단 우리 입장에서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지금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니까 우리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있죠. 그래서 그게 반도체든 전기차든 전기차 배터리든 지금 그래서 그건 단기적인 우리 기업들한테는 호재가 있고 미국이 지금 만들어 놓은 생태계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고 좀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이게 단기적인 호재가 중장기적으로 이 모멘텀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도 지금 앞으로의 방향이 미국 주도의 공급망과 중국 주도의 공급망으로 나눠지는 부분에서 이걸 어떻게 이원화하느냐가 우리 기업들이 생존 혹은 이런 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 걸 꾸준히 갈 수 있는 또 혹은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전기차나 배터리 부분에서는 이미 중국이 많은 부분에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올해 1분기까지만 해도 중국 비아디의 자동차가 또 많이 팔렸거든요. 근데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이번에 1분기 때 약 한 108만 대 정도가 팔렸다고 하는데 글로벌 할 때 그중에 20%한 5분의 1 정도가 비아디가 수출했어요. 그만큼 글로벌 확정이 뛰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일단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유럽도 마찬가지 관세가 심해지면서 지금 비아디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올해 10월 달에 지금 비아디가 헝가리에 지금 연간 20만 대 공장을 또 오픈을 하고 내년에는 한 15만 대 규모의 또 이 터키 공장 이걸 다 이제 미국의 제재를 지금 우회해서 지금 이제 글로벌 수출을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판세를 좀 읽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좀 이원화해야지만 지속적으로 우리한테는 우리 전기차나 배터리나 이런 기업들이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단기적인 이런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면서 얻는 반사이익 같은 경우는 미국이 대중국 제재로 인해서 있는 반사이익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오래 길게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이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하게 공급망을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고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까지 이걸 호재로 우리가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플러스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여러분 올해가요 중국 제조 2025라고 2015년도에 중국이 기술 제조에 자립을 하겠다라고 해서 2015년도 5월 달에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한 지 딱 10년이 됩니다. 요즘 그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보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 2015년도로 이제 거슬러 갔을 때는 중국 제조 2025는 2013년도에 독일에서 먼저 시작한 인더스트리 4.0 그다음에 영국이 이야기했던 국가 인더스트리 2050 전략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중국 제조 2025라는 것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들어옵니다. LG가 2017, 18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중국 제조 2025가 뭐지? 뭐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은 생각 뭐야? 난 너희는 팬다잖아. 그냥 덩치 큰 물렁물렁한 팬다야지. 우리가 준 것을 가지고 제조만 하면 되는데 너희가 R&D를 한다? 혁신을 한다? 첨단 산업을 한다? 그건 안 되지. 중국 제조 2025가 미국의 대중국 제재, 전략 경쟁의 단초가 됐다. 시작이 됐다. 그 이후로
2018년 이후로 중국은 중국 제조 2025란 말을 정부는 공식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스마트 플러스라고 바뀌었죠. 네, 뭐 다른 분이 중국 제조 2025 말을 했었고 요즘 가장 여러분들이 신문 매체에서 아마 오늘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 관련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말을 안 쓴다. 그래서 안 쓰는데 그래서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보통은 10년이 지나면 예를 들면 야 10년이 지나고 있는 실적이 있었다. AI에서 우리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특허, 논문을 훨씬 많이 썼고 상용화도 많이 됐고 여러 가지의 업적을 막 이야기를 할 거라고. 근데 조용해요. 왜? 괜히 미국으로 자극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국 제조 2025에 보면 10개의 핵심 산업 중에서 그 다음에 한 23개 품목 부분에서의 2025년도까지의 KPI를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어디까지 내가 발전시켜야 돼. 그게 1단계예요. 그 다음 2035년도에는 2단계 어느 정도. 2025년도는 뭐냐면 독일하고 일본 수준까지 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2025년도잖아요.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나온 자료들입니다. 10개 핵심 산업 중에 중국이 이야기한 그 KPI, 이게 어느 정도 달성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지금 여러분이 챗GPT 물어보고 기사를 종합해 보면 86% 정도 했대요. 그러면 그 중에 AI는요, 엄청 달성을 많이 한 거죠. 여러분, 이 딥시크가 나왔을 때 사실 저희는 그 현장을 보고 다니고 기업들을 인터뷰하고 다니고 현장을 보는 입장에서는 딥시크가 나왔을 때 별로 이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날렸잖아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럴 때 뭐라고 했냐면 제2의 제3의 딥시크에 주목해야 된다. 그 생태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냐를 봐야 된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AI는요, 여러분, 지금 이미 양적 지표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AI로 본다라고 했을 때 AI의 뭐 PCT 특허, 논문 이런 부분에서 이미 양적 지표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훨씬 추월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추월한 게 지난 요 5년 사이에 엄청 늘어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중 간이 충돌하기 전 2019년 이후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그럼 그전에는 별로 도드라지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첨단 산업 이야기할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국 미국이 지금의 중국을 만들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AI 부분인데 또 제가 그러면 양적 지표만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건 여러분들 뭐 제가 했던 다른 강의나 찾아보면 바로 나오실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 백악관에서 이럴 겁니다. 하버드 대학의 기술 벨퍼 연구소가 제시한 보고서, 스탠포드 AI 연구소가 만들어진 보고서, 미 상원 하원에서 올라온 보고서, 백악관의 보고서를 취합하면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게 키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대중국 AI는 계속 제재를 하는 거고요. 그럼 아까 양적 지표가 이미 중국이 앞섰다고 했는데 그럼 질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이 AI가 어떻게 응용되고 있냐라는 거죠. 그게 응용되는 것도 훨씬 더 중국이 요즘은 앞서가고 있죠. 그게 여러분 휴머노이드 산업. 중국 최근에 뭐 휴머노이드가 마라톤 대회를 하고요. 축구 대회를 한다는 거, 축구 경기를 한다는 거. 이게 기사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생활화되고 있는 것들이죠. 자율주행차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도 사실 여러분 중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율주행차 쉽게 뭐 진짜 앱에 다운받아서 그냥 도로에서 탑니다. 그러니까 실제 주행 데이터가 중국이 올해 1월 정도 했을 때 중국이 1억 킬로미터가 넘고요. 미국이 한 6,500만 킬로미터. 우리나라는 한 60만 킬로미터. 연구실에서 많이 돌려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진짜 도로에 돌아다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돌아와서 제가 중국 제조 2025에서 10가지 중심 부분에 AI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조선 선박도 있고, 뭐 반도체도 있고, 드론도 있고, 매우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뭐 한 86%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 제일 많이 안 된 게 바로 반도체죠. 원래 반도체도 70%가 기술 자립한다 했는데, 뭐 전체적으로 미국, 제가 데이터를 얘기할 때 항상 미국 자료를 많이 이용하려고 하는데, 미국 이제 반도체 협회 자료를 보면 우리가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죠. 차량용 반도체, 그다음에 가전에 들어간 반도체 이런 부분에서는 범용 반도체는 중국이 이미 시장에서 한 24%의 점유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 중간까지 올린 거죠. 그래서 전체 부분에서 아마 이 반도체가 좀 많이 좀 점수를 낮췄고 다른 분야에서는 그대로 지금 계획대로 해왔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 최근에 그게 이슈화 되면서 지금 한국에 계속 지금 테크의 레드테크 다음 이런 뉴스라든지 기사 보도가 지금 많이 나오는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게 그 시기에 또 맞춰서 딱 나온 겁니다. 그때 이 딥시크가 1월 20일 날 때 딱 트럼프 취임식 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딱 트럼프 취임할 때
짜잔 만들어진 거다. 그럼 제2의 제3의 집 짓고도 있다는 거고, 제가 아까 지금 이 나트륨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게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중국 제조 20 10년을 지금 제가 아까 작가님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런 기사가 지금 엄청 많거든요. 지금 뭐 전부 다 그걸 보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아까 86%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반도체에서 갉아먹었다. 그래서 아까 AI나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